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이 코너 함께할 분 시사인 정의상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마이크 쪽으로 조금만 더 이쪽으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정의상 기자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로 권력형 사건을 주로 취재해 왔는데 대표적 어떤 사건들이 있었죠? 뭐 탐사보도라면 뭐 한 30여 년 전에서 나왔습니다만 예. 국지관 것들인지 하면 다루자면 뭐 어떤 그 한국 현대사의 비극, 은폐된 비극, 네. 그러니까 그 한국전쟁 전에 민간인 학살 사건들이라든지 그건 한 30년 동안 추적을 해왔고요. 판문점 김은중이 사건을 포함한 군대 의문사, 예. 그다음에 친일파 재산 찾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조이팔 주수도 등 그 단군 이래 최대 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다단계 사기 사건, 이런 사건들을 주로 오랫동안 추적 취재했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소송이 불가피하게 많이 겪었다고요. 그렇죠. 뭐 어쨌든 탐사보도 분야에서 뭐 큰 특정지에 큰 소송 따른다는 말이 있듯이 이제 파문이 클수록 그 대개는 그런 탐사보도의 대상이 되는 어느 진실을 가리고자 하는 세력들 아니겠습니까? 권력자가 됐든 그런 세력이 됐든 그 권력기관이나 권력자든 그런 세력들이 그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소송으로 보통 대응을 하니까 수많은 소송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 겁니까? 오늘 뭐 여기 보니까 이제 제가 취재했던 내용 중에서 그리고 이제 몇 달 전에 제가 이 팩트와 권력이라는 이 탐사보도 전문 그동안 추적했던 사건들 책으로 냈었는데 그 내용 중에서 김영욱 그 중앙정보부장 암살 사건, 그다음에 김재규의 11.6 소위 말하는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했던 11.6 거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1979년. 그 사건이 맞물려서 있었던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오랫동안 추적하는 걸 책으로도 냈는데 이번에 그 남산의 부장들이라고 영화가 상영되고 있으면 개봉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동아일보 김충식 기자가 그 전에 썼던 남산의 부장들, 중앙정보 부장들에 관련된 다큐멘터리 보도가 있었는데 그 책으로 이제 압축한 그거를 이제 모티브로 해서 그 책을 배경으로 해서 짤막한 영화로 만들어냈던 이제 그 영화였는데 영화가 지금 뭐 어쨌든 시중에 상영되면서 다른 반향이 크기 때문에 그 주제를 좀 얘기를 하시죠. 그럼 김영욱 암살 사건 관계된 것인데 언제부터 취재하기 시작했습니까? 이 사건은? 제가 김영욱 암살 사건보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왜 자신의 어떻게 보면 모시던 상급자이자 대통령인 그 박정희 대통령을 쏘았을까 하는 데 대해서 이제 오래전부터 천착을 하면서 관심을 갖고 취재를 했었는데요. 벌써 30년 가까이 되죠. 1992년 3년경에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뭐 천연 기자 시절이었습니다마는 그때 김재규 그 중앙정보부장 사형당한 뒤지만은 주변의 가족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때 당시 중앙정보부에 김재규 부장 같이 근무했던 인물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앙정보부 하면 1970년대 유신 시대에 그 민주화운동 세력이라든지 재야 인사들이라든지 학생 또 노동운동 세력들을 감시 탄압하고 이렇게 고문하고 이렇게 끌어다가 여러 가지로 인권유린을 했던 기관 아닙니까? 참 무시무시한 어둠의 산실 중앙정보부장이 그 기관의 책임 중앙정보부장이 왜 대통령을 제거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렇다고 그랬을까? 정말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한 거사가 맞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해서 당시 취재를 시작했고 여러 차례 취재했었습니다. 취재가 뭐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게 중정 안기부 자료를 당연히 내주지 않았을 테고 관련자들은 거의 다 사망했고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정 기자님이 2005년 4월인가요? 보도한 기사 내가 김영욱을 양계장 파쇄기에 넣어 암살했다. 이 기사가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본인이 직접 김영욱을 처리했다라고 주장한 정보원, 당신 공작원이었겠네요. 공작원이 어떻게 만나게 될 겁니까? 정 기자를 찾아왔습니까?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수소문을 해서 사실은 김영욱 암살 사건을 조사를 했던 게 아니고 당시에 이제 그 중앙정보가 양성한 특수공작원들이 원래는 북파 공작 용도로 양성한 공작원들이 실제로 북의
그 파견되거나 침투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남쪽에 있는 당시 이제 군사정권이었으니까 신군부의 군사정권, 소위 말해 이제 전두환 정권 시절에 그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에 특히 전두환 정권 시절에 남쪽의 민주화 운동가라든지 야당 총재라든지 이런 집을 몰래 북한에 그 북파되듯이 몰래 야밤에 침투해서 들어가서 서류를 철취한다든지 도청 장치를 설치한다든지 아주 지저분한 업무를 뿌리고 온다든지 이런 그 악행들을 저지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중앙정보부의 한 정치 공작이었죠. 그때 많은 그 실종된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민주화운동 그 예. 진영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학생운동이나 이런 그 학생운동가들 이 실종되거나 뭐 대표적인 인해창 씨 사건이나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지금 생사불명이고 소식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중앙정부 양산특수공작원들이 그런 사람들이 실종에 관련돼 있다는 이제 제보를 바꿔서 그 관련돼 있다고 추정되고 또는 지목되는 인사들을 제가 이제 추적해서 만나기 시작한 거죠. 그분들 가운데 양심을 이제 양심 있게 용기를 내서 고백을 해준 분들도 있었고 또 이제 취재를 거부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고백을 해준 분 중에서 그런 학생들이라든지 또 뭐 장준하 선생 같은 의문사 이런 분들의 사망 사건에 개입하지는 않았는데 다른 형태로 애국적인 사망 사건 자기가 볼 때는 애국적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망 사건들은 개입했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와 자기 팀이.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중정 내부에서 배신자라든지 또는 그 김용욱 중앙정보부장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자기 팀에서 사실은 했던 일이라는 이제 이런 고백을 바꿔서 취재를 시작했던 거죠. 예. 그런데 이 공작원의 진술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 나중에 뭐 여러 차례 실험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양계장 파쇄기에 사람을 넣는 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당시 프랑스 근교에 그런 곳이 없었다라는 얘기도 하고 뭐 타방송에서 그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 것도 있었는데 사실 핵심적인 본질은 그게 아니고 어차피 당시 2005년만 해도 그 사건이 일어난 지 30년이 넘었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은 그로부터 15년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만은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그 현장 검증을 하고 또 증거를 획득을 잡아낸다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암살 공작에 가담했다고 실명과 얼굴을 밝히고 나온 중정 특수공작원 출신이 있고 또 그 사람이 당시에 국정원에 이제 그 과거사위원회라고 설치돼서 8대 사건을 조사했는데 김용욱 사건도 들어있었어요. 거기에 출두해서 자기가 조사받을 용의가 있다. 국가를 상대로 자기가 거짓말을 한다면 자기 처벌받을 용의가 있다고까지 나왔는데도 당시 그 보도를 하고 중앙정보부 당시에는 이제 국정원이죠. 국가정보기획재정실장 그때 김만복 기획재정실장을 단독으로 만나서 이 사람과 증인과 증거물을 인계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안 받았어요.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부담스러워하면서 받지를 않고 왜냐하면 차지철 경호실장 라인에서 보내서 그 사람을 바로 보내서 그런 제거 공작을 했다고 한다면 김용욱 제거 공작을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 중정의 과거사가 아니라 차지철은 경호실장이기 때문에 경호실 과거사에서 과거사위나 이런 데서 해결할 문제라는 좀 해괴한 그 형식 논리를 들어서 안 받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네 중정 공작원도 아니었다고 부인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맞았다는 걸 시인했습니다. 나중에는. 시인하고 공작원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처우한 데 대해서 나중에 그 보상도 하고 그랬어요. 그 보상을 했던 것을 이제 제가 이제 뭐 확인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러한 검증하기 어렵지만은 본인이 나타났고 또 그 세월이 흘렀지만은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중앙정보부 라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체제하에 있었던 해외 공작 라인이라든지 그때 간부급들을 다 만나서 검증을 하고 이러면서 그건 굉장히 신뢰할 만하고 조사할 만하다. 그래서 차이철 라인에서 그렇게 했던 그 공작원을 본인이 이제 자백 실토를 했기 때문에 국가기관에 이관을 해서 조사를 하도록 조치를 하는 게 언론으로서는 보도할 때 마지막 할 수 있는 일이다 해서 그 작업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은 받지를 않았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타 언론에서 이제 문제제기가 이제 형식적으로 당시에 양계장 사료 분쇄기에 옥수수라니 곡물가를 넣는 사료 분쇄기 우리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소위 말하는 동물이나 인체 사체를 넣고 분쇄해서 당 모의로 처리한다는 건 가능하지 않죠, 그거는. 근데 지금 말하는 거는 그분이 얘기했던 그 공작원이 내세웠던 자기가 했다고 주장했던 그 기계는 사료 분쇄기가 아니고 그 파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산란계 닭을 위해서 굴이라든지 조개껍질이라든지 굴껍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쇄하는 이제 큰 가마니 더미로 넣으면 많은 양 큰 그 규모를 파쇄하려면 강력한 파쇄기였죠. 그거는 사슴사체 같은 경우 넣어서 파쇄해서 이렇게 사료를 쓰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건 인체도 사실 이제 그렇게 범죄 또는 뭐 그런 공장용으로 흔적 없이 처리하려고 할 때는 능히 쓸 수 있었고 당시 79년 당시 있었다라는 주장인데 그때 이제 일각에서는 그 농기계 전문가들이 그런 기계는 지금 현재 없다라는 그 주장으로 인해서 앞세워서 이제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거죠. 국정원 발표 나중에 국정원이 발표한 것하고는 또 달라요. 근데 국정원에서 발표한 것은 중정 직원이 동유럽 공산국가 조직폭력배를 섭외를 해서 어떻게 했다는 건데 이것도 사실 국가 권력에서 다른 나라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이렇게 한다? 그 소문 날 텐데 이것도 사실은 국정원의 공식 발표긴 합니다만 믿지 못하는 것 투성입니다. 이것도. 그렇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건 국정원 안에서조차도 국정원 아이오들이 저한테 그래서 언론 담당들이 사실 정 기자가 쓴 거 100% 신뢰가 안 가지만 한 70% 정도 신뢰하고 우리 국정원이 발표한 것은 솔직히 말해 40%도 신뢰가 안 간다. 공작 세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공작이다. 그러니까 김용욱의 암살 사건을 죽은 김재규 부장에게 뒤집어 씌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무리수가 된 거예요. 그렇게. 사실 그 치밀한 공작은 그때 유신 말기에 중앙정보부의 실질적인 그 지도력 리더십을 장악하고 있었던 거는 11.6.15로 점점 시간이 접근돼 갈수록 김재규는 실권을 잃고 차이철 라인에서 국회 정치권 아이오라든지 언론 사회각계 그다음에 해외까지도 자기가 김용욱 그러니까 차지철 경호실장 라인에서 지금 주도를 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천보산 조용박이라는 공장명 천보산 조용박 씨 본인이 양계장 암살을 주장했던 자기 팀이 했다고 주장했던 그 사람도 청와대에 들어가서 박 대통령을 만났고 그건 차지철 라인에서 주선을 해줘서 만나서 특수임무를 받고 가서 이스라엘을 거쳐서 들어가서 지중해 거쳐서 지브롤터 해협을 해서 도버 해협을 해서 벨기에로 해서 프랑스로 들어가는 굉장히 특수한 공장 루트로 들어가서 여배우의 유인까지 이제 도움을 받았고 그건 중앙정보부의 다른 라인에서 도움을 받았죠. 그 파리 현지에 있는 파리 현지 대사관에 나가 있는 우리 중앙정보부 파견 요원들 이상열 공사 그쪽 라인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를 했다는 것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그게 발각될 경우 외교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흔적 없이 처리하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처음에는 염산공장과 그다음에 이제 양계장 분쇄기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고 도상 연습을 하다가 염산공장은 발각될 염려가 컸기 때문에 도시 외곽에 있고 사람이 인적이 드문 그리고 관리인 하나 정도 화이트아웃 가게에 이제 관리자가 있는 양계장 하나를 골라서 도상 연습해서 처리했다는 그 사람의 주장이 과연 소설이라면 이것도 검증하자.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면 거짓말 탐지가 포함해서 검증을 하자라는 게 이제 저희는 입장은 그랬고 취재 과정에서 6개월 동안 지점에서 믿을만 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국가적 공개 검증을 이제 주장을 하면서 보도를 했던 건데 파문이 컸죠. 파문이 큰 만큼 방향이 다른 결론이 나오기 위해서는 국정원에서는 엉뚱한 이제 그런 것들을 했었죠. 공작을 해. 어쨌든 정의상 기자가 쓴 그 논리 하나가 있고 국정원에서 발표한 논리가 있고 뭐 또 다른 사람들이 증언하는 루트가 있고 한 네 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정확한 지시를 모르는 상황인데 다만 안타까운 것은 아까 잠깐 언급했던 파리공사죠. 이상열 공사. 이상열 공사는 이 모든 지시를 알고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 전에 다른 사건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사망했기 때문에. 근데 이상열 공사를 어떻게 만나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이상열 공사는 그때 했고 이상열 공사의 를 지휘했던 상급자를 만났습니다. 이상열 그러니까 그 파리 대사관에 그 주파리 한국 대사관에 국정원에 당시 파견한 사람이 이상열 공사 그 사람을 파견한 상급자는 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체제에서 해외 정보 공작을 총괄했던 사람이 이제 김관본 해외 정보국장이었어요. 김관공 정보국장을 이제 접촉을 했죠. 네. 그분이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파리 주재 해외 정보 공작국 파괴된 자기 부하 이상열 공사는 11.6 사건이 나자마자 들어와서 차지철은 죽었죠, 이제. 네. 전두환 라인이었어요. 전두환으로부터 굉장히 그 이후에 융숭한 접대를 받고 훈장까지 받더라. 자기가 볼 때는 당시에 차지철 라인을 통해서 그 김영우를 제거하고 이런 과정에 이제 개입을 했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 이상열 공사 교육에서 5대 받고 훈장까지 받은 거 아닌가. 아, 그러면 예. 본인이 그게 김재규와 무관하다는 방증 아니라냐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깊숙이 개입했기 때문에 사망하는 그날까지 진실을 알리지 않고 입을 닫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 그러면. 아, 저 이상열 공사 같은 경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 당시 전두환 합동수사본과 김재규 11.6 거사를 일으킨 김재규와 그 밑에서 일했던 부하들의 비위를 털기 위해서 온갖 조사를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김재규는 이렇게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잡으려고 그렇죠. 우선적으로 재산 조사를 했고 비위를 탈탈 털었지만 아무런 그 유효한 증거가 흠이 별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김재규를 힘을 잡기 위해서는 이 김영욱 제거 공작을 지휘했다는 사실 하나만 밝혀내더라도 굉장히 김재규에 대해서 그 도덕성이나 여러 가지 그 각하를 제거하고 쏠 이 부장 정도면 이런 나쁜 짓도 또 했다. 인명살상을 8회까지 가서 했다라는 그런 것을 내세워서라도 김재규를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그때 전두환에는 그게 필생의 이제 숙제였기 때문에 빨리 그러니까 김재규를 그런 명분으로 해서 여론에서 고립시키고 사형을 시키고 그걸 기화로 해서 자기가 자기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큰 먹잇감이 되었을 것인데 그런 점에서 볼지라도 이 김재규와 연관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대신 그 연루된 소위 파리 이상열 공사는 들어와서 훈장도 받고 여러 승승장구 어쨌든 김재규 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재규로부터는 김재규 그 조사에서는 배제돼서 우대를 받는 아주 예외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상급자였던 아까 말씀드린 그 김관봉 해외 정보국장이 제가 취재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지철로 그때 노심하고 있었는데 지금 조용박 씨가 이 천보산 공작원이 나와서 이거를 이제 그때 당시 시사인에 그 양계장 암살을 주장을 했었잖아요. 자기 팀을 공개를 하면서 자기도 이제 맞춰진다. 그 라인이었구나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신빙성을 좀 높게 더 봤었고, 그러면 정보 전문가들로부터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정의상 기자도 이 김영욱 암살 사건 배후에는 김재규가 아닌 차지철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저는 뭐 그걸 뒤집을 만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화에서는 사실 김재규를 중심으로 배우라고 이제 이제 중심으로 세워서 설정을 시종합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여러 영화다 보기는 허구로 그렇게 했던 걸로 보이고 여러 가지를 그냥 믹스시키지 않습니까? 양계장 거대 파쇄기에다 김영욱 출신을 넣어서 파쇄해서 처리하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이거저거 그때 국정원의 발표 그다음에 제 보도 이런 것들을 짬뽕을 해가지고 사실 섞어가지고 이제 영화를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서 참 씁쓸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진실은 저는 그거는 차이철 라인에서 주도한 그리고 그건 박정희 대통령의 염원이었고 제거하는 거는 이번 영화에서도 이번 영화는 두 가지를 설정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에 그 11.6 거사 당하기 전에 그러니까 총 맞기 전에 김재규 부하로부터 총 맞기 전에 먼저 그 차지철 경호실장에게 불만을 얘기를 하고 김영욱이 미국에 가서 여러 가지 이제 박정희 비리를 폭로하고 이런 데 대해서 그만둘 수 없다고 아주 화를 내고 이렇게 분노하고 노기를 띠니까 차이철이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면서 각하 명대로 받들고 죽이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 당시 도청 전문가를 통해서 이렇게 파리에 그러니까 김영욱을 미국 가서 도청하고 파리로 가서 이제 먼저 공작을 하고 그 내용을 알고 그 내용을 전해들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이 건까지 충성 경쟁에 놓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해야겠다라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서
그 김영욱 최고검찰 충성 경쟁을 위해서 뛰어들어서 결국은 김재규가 먼저 그 가로채서 김을 제거한다. 김영욱을 제거한다. 파리에서 이런 구도로 영화를 설정을 했더라고요. 예.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에 김재규에게도 실장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영화상으로는 임자에 대한 내가 지켜줄 테니까 임자는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예. 그럼 어떻게 각각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임자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김재규가 나선 걸로 하고 김재규가 나서서 처리를 하니까 김영욱 처리된 뒤에 자기 친구를 죽인 지독한 놈 이런 식으로 또 멸시하는 듯이 계속 되풀이해서 예. 반복하는. 그걸 뭐 영화적 상상이니까요. 그 취재 결론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뭐 차지철 아니든 김재규를 아니든 누군가를 했을 텐데 마지막 재가는 박 대통령이 재가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정말 충성 경쟁으로 자기들이 박 대통령 재가 없이 했을까요? 박 대통령의 사실상 재가 정도의 지시죠. 왜냐하면 박정희 알턴이었기 때문에 저 각하의 알턴이를 빼주기 위해서는 정말 그것조차도 나라의 경호고 각하는 국가다라는 게 그 사람들의 이제 마인드였고 거의 절대 왕정에 가까운 그런 충성심을 보였던 거. 특히 차이철이 그걸 주도했지 않습니까? 뭐 각하의 정권 안정을 위해서는 캄보디아처럼 그 시위대 당시 유신 반대 시위대 부산 마산 민주화 운동 부마 항쟁 때 벌어졌을 때 10월 20일경에 벌어졌을 때요. 그때 당시에 300만 명 정도는 죽어도 까딱없다는 이런 정도. 그리고 박 대통령이 그 뒤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버티고 있으니까 그런 각오로 계엄군을 투입해서 쓸어버리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그거는 객관적으로도 나왔던 사실로 이번 영화에서도 이제 그건 뭐 사실 가깝게 구성을 했던데요. 거기에 이제 김재규 부장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민주주의 원칙으로 돌아가라는 거. 자유민주주의 회복과 이런 쪽으로 이제 해달라는 그리고 미국과 야당의 의견을 귀를 기울이라는 거. 탄압을 하지 말고 정말 억눌린 무쇠뚜껑에 불을 쬐면 폭발한다. 각각 그러지 마시고 쉴 때는 쉬고 기미 빼줄 때는 빼주면서 이렇게 가셔야죠. 정치는 하면서 계속 그걸 온건적인 방법을 건의를 하고 이제 그거를 묵살하면서 그 묵살을 당하는 과정에서 김재규 부장은 이렇게 가면 캄보디아 같은 사태가 나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대의를 위해서 소위를 희생한다는 그건 자기 이제 재판 과정에서 최유준실에 나오고 그렇습니다만은 왜 각하를 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그 부분이 제일로 내세운 게 부마 사태로 비롯되네. 예. 오늘 첫 시간인데 방대한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약간 촉박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를 또 기대하겠습니다. 사건 엑스파일 지금까지 시사인의 정의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